반갑습니다. 김성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죠? 예. 근데 이번에 시험이 좀 어땠나요? 조금은 수월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법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번 때는 거의 한 60% 정도가 저번에는 법규 이상이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법규가 한 12문제에서 13문제. 사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줄은 거예요. 그런 거고, 기본 이론이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9문제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이제 1교시가 기본 이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기본 해설서가 굉장히 좀 이번 많이 나왔고요.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이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수방청에서 이제 낸 거니까. 그래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도움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각 문제별로 점수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교시별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문제가 몇 점 받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문제별로 문제가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굉장히 좀 경직화됐다. 정량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컨트롤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이 또 말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 또 안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법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해설서의 내용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시공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3교시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번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10명 뽑았잖아요. 이번에 좀 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번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제 쉽다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뽑을까?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람 적게 뽑는다? 쉬웠다고 해가지고 사람 많이 뽑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막 조절이 돼요.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문제는 조금 수월했다. 기본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2교시는 총 법규가 3문제 나왔어요. 사실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2교시가 제일 어려웠던 거고,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문제 가까이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빡센 게 될 거고, 법규가 3문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3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있잖아요. 선택 가스관, 선택 밸브를 물어봤잖아요. 좀 빨리 끝낼게요. 선택 밸브에 대한 부분 물어봤는데, 이게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2024년도, 2025년도입니까? 1월 달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실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서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법은 바뀐 거 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하고 이 순서가 될 건데,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은요, 기출문제를 먼저 하고, 바뀐 것은 선택해서 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나. 이 고민은 드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 바뀌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본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좀 많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이게 만약에 봐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방시설 내진 설비입니다. 내진 설비는요, 모든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양에 비해서 뭐다고요? 나오는 게 많아. 양에 비해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완전히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설계 기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고시에 있는 내용도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설치 기준만 쫙 나오면 되는데, 설치 기준 2문제 나왔고, 그죠? 그다음 고시에 있는 1문제 나왔고,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섞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암기를 다 했다고 그러면 총 4문제였잖아요. 그죠? 2문제는 맞췄을 거라고 보고, 2문제는 좀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무통입니다. 무통의 누설 동축 케이블의 정기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전련체하고 외피에 대한 시험 조건인데, 이거는 해설서에 있는 해설서요. 해설서. 이런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있잖아요. 자꾸 힘들단 말이에요.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뭔가 규정화된 부분을 계속 찾아요. 그 법을 찾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요걸 얻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그러면 그냥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정기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겠어요? 결합 손실, 전송 손실, 손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표피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련 저항 측정하는 거라든지 전련 내력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을런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을 못했겠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거의 선택 밸브와 무통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본다고 하면 내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반 정도밖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부 양을 많이 하고 50점대 후반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나머지 이제 A셋이 있고 R셋이 있습니다. 자, A셋은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명안전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CO의 기준, 산소의 기준, CO2의 기준. 그 위험이 발생하기까지의 보통 찍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계단 있잖아요. 그죠? 계단까지 가는 데를 거기를 딱 포인트를 딱 찍으면 거기까지의 화재가 발생해서 연소 생성물이나 산소의 농도나 이런 거 줄어드는 것들을 딱 그 기준으로, 거기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A셋이 딱 결정이 돼요. 원래 화재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제일 마지막까지 사람이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R셋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죠. 자, 이렇게 따지는데 A셋, R셋 개념,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상한성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피난 시간은 짧아지고 거주 가능 시간, 사람이 위험해질 때까지 시간은 길어지니까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난 안전성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시간보다도 피난 시간이 길어진다? 죽는 거죠. 예,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셋에 대한 어떤 시간 있잖아요.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 살짝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감지, 인지, 예, 그 다음 작동, 그 다음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 좀 적어주고 표현해 가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난 계획 시 고려사항은 이것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패시브, 액티브. 요렇게 있죠. 그죠? 이게, 예, 가연물을 총량제로 한다. 공간을 넓혀서 사람이 인명의 안전에 우리는 보통 몇 미터입니까? 우리는 1.8m죠. 그죠? 미국은 얼마예요? 1.9m를 잡고 있죠. 그죠? 내 호흡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따지잖아요. 그 공간이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 피난 안전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비. 예. 그리고, RTIC를 낮춰서 속도용을 쓴다. 그 다음 제한을 쓴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또 패시브 관점에서 또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 관점에서 또 액티브를 해야 될 것들. 이 패시브 관점에서는 피난구의 거리를 짧게 한다. 거리를 짧게 하려면은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서 6층에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와 2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더 하려면 더 설치하면 더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고, 거리를 짧게 할 수 있고요. 피난 구수를 늘리는 것들, 그다음 거주 밀도를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액티브는, 예, 유도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지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 유도등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이고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4번입니다. 4번. 화염 확산 건축물에서 화염 확산 경로는 어디냐 말이에요. 경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수직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평 이동은 한 층에서 문제가 되지만 수직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 층이 아니고 여러 개 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형 인명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그림이 딱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계단. 계단으로 침투하고 화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게 뭐다고요? 승강로. 그렇게 되고 각 층에서 그다음 또 뭐 덕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외부로는 뭐다고 창문이 깨져서 외쪽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창문에 대한 창을 통한 외부로 되는 것도 뭐야? 부력, 코안다 효과 나왔죠? 그다음에 피계 법칙. 이렇게 화염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산소가 소진이 되고 여기는 산소가 많죠? 산소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미는 피계 법칙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화염이 뭐다고요? 벽을 계속 붙어서 움직여지죠. 코안다 효과는 뭐다고요? 이거는 유체가 이 고체의 벽면을 따라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죠. 거기에는 사실 원자 분자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활성 라디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화염은 활성 라디칼이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원자가 되죠. 불안정한 원자가 되면 뭐예요? 다른 원자 분자를 결합하려고 하는 극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코안다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 건축물 내부에서 건축물 한 개씩에서 일어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유소 현상. 건축물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해 갈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화벽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소방법의 방화벽, 건축법의 방화벽을 설치 기준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방화벽이 나오는데, 방화벽. 재현 시스템. 여기는 방화벽은 어떤 성능을 가집니까? 방화벽은 어떤 성능을 가져야 돼요? 차차차죠. 차차차. 재현 시스템은 뭐다고요? 차죠. 자, 차연, 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화벽은 어떻게 돼요? 차연, 연기를 차단하고, 차열, 열을 차단하고, 화염을 차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중 지지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방화벽에 뭐가 있어요? 예, 방화문이 있잖아요. 그죠? 하중 지지력은 없어도 차열성, 자염성, 자연성은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방화벽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뭐다고요? 화염을 차단하기도 하고, 연기를 차단하기도 하고, 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이런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뭐다고요? 연기를 차단해서 인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설계의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설계 기준이 뭐예요? 설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화벽은 뭐다? 홀, 돌, 너갑.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니까. 돌출 얼마요? 0.5m 이상 돌출할 거. 너비는 얼마예요? 방화문 같은 경우는 2.5m 이하일 거. 옛날에는 갑중 방화문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60분 이상의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자, 재현 시스템은 뭐 기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불연제로 내화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을 그렇게 적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고체 로절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체 로절. 고체 에어로지 93에 나왔잖아요. 90 몇 회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뭐냐면 고체 에어로졸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하양유다. 반응시켜서 있잖아요. 그 고체 돼 있는 부분들을 반응을 시켜서 내는 거라 해서요. 하양유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출제되고,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죠? 고체 에어로졸에 대한 하지 않는 기준도 만들어지고 설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는 일단 종류를 물어봤어요. 소화 설비 종류. 고체 에어로졸 종류 물어봤습니다. 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설비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비용, 두 번째는 캐비넷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급용입니다. 사실 등급용은요, 그 소화액체 소화 성능을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라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만, 뭐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비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의 어떤 이세가 아니고 감지부, 그 다음에 제어부, 그 다음에 소화장치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고, 캐비넷 안에는 뭐다고요?
그 안에 감지기도 있고 그 안에 소화장치도 있고 거기에 내부에 뭐예요? 제어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캐비넷형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형이 있어요. 단독형은 뭐냐 하면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가 하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가 하나. 이 두 개는 뭐예요? 일체형하고 분리형은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고, 자, 이거 일체형은 뭐냐 하면 용기관, 방출구관에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요.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용기관, 용기와 용기 사이에, 그리고 방출과 방출구 사이가 뭐다고요? 승인 제품을 받은 한도 내에서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종류였고, 그 다음에 소화 원리인데요. 자, 소화 원리는 사실은 좀 복잡해요. 소화 원리는. 이것은 거의 부촉매에 대한 부분들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잖아요.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 활성 라디칼이 나오고, 그죠? 이 활성 라디칼이 뭐다고요? 활성화된 산소와 활성화된 수소를 만나게 되면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잖아요. 그게 연소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일반적으로 플로리움, 염소, 브롬, 요오드라는 할로겐 화합물을 넣게 되면 이거는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있으면 이놈들은 이거하고 결합을 하지 않고요. 이거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됐죠. 그죠? 일반 부촉매 소화는 보통 그렇게 얘기되는데 여기에 부촉매 소화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칼륨이라는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활성 라디칼이 요렇게 결합하면서 화재 진압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요거는 한번 적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자, 일단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NCO3입니다. 그리고 CNHM입니다. 그리고 MPOQ입니다. 자, 이게 산화제예요. 산화제 성분이 있고요. 요거는 가연물입니다. 요게 가연물. 요게 뭐냐면 점화 역할을 해요. 화약 역할을 해요. 요게 화약 역할을 합니다. 전기적인 에너지가 가해지면요. 요게 화약 역할을 해서 터뜨려요.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근데 요거는 CNHM, 기호는 만드는 업체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반응대에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KHCO3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K2CO3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쭉 기타가 쭉 나오지만, 자, 요게 여기서 전기적인 작동 장치가 가해지게 되면 이 화약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응을 시켜서 요렇게 반응대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KHCO3죠. 요놈 KHCO3는요. 이렇게 됩니다. 2몰의 KHCO3가요. 이렇게 됩니다. 450도씨에 가해지게 되면 450도수로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K2CO3 그리고 CO2 그리고 H2O 마이너스 Q 만들어집니다. 자, 사실은 이런 반응도 뭐다고요? 질식에 영향이 있죠. 이는 기화 냉각도 있고요. 흡열에 냉각도 있어요. 흡열에 의한 냉각, 기화 냉각, 질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요는 흡열에 의한 냉각이 진행이 되고요. 흡열에 의한 냉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K2CO3였습니다. 이게 K2CO3가 있습니다. 자, K2CO3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원래 솔리드, 고체입니다. 그 다음 리퀴드로 바뀌어요. 리퀴드, 액체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것이 K2CO3가 뭐다고요? 기체로 바뀌어요. 가스 형태로. 자, 그래서 기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됩니다.
냉각, 기화되면서 냉각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흡열에 의한 냉각, 기화, 냉각이 처음에는 요 부분들인데 전기작동 장치가 동작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이것이 뭐냐면 나오면서 이것이 뭐다고요?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다고요? 기화, 냉각에서 기화, 냉각이 되고 이 놈은 뭐다고요? 450도에 도달하면 K2CO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2, H2가 되는데 흡열에 의한 냉각과 K2CO3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K2CO3는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K2CO3는 700도씨에 도달합니다. 자, 700도씨에 도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K2O와 H2, CO2로 바뀝니다. 자, 요렇게 바뀌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K2O잖아요. K2O입니다. 자, 요거 K2O가 산화칼륨이죠. 산화칼륨이 활성화된 수소기를 만나요. 자, 수소기를 만나면서 EKH가 됩니다. EK 칼륨이 되고요. 그리고 H2O가 발생합니다. H2O. 그리고 K, 또 칼륨은, 여기에 이 칼륨은 플러스 OH가 생깁니다. OH가 발생합니다. OH가 발생하면서 이거는 KOH가 됩니다. KOH가 됩니다. 사실은 보세요. 이거 전부 다 활성 라디칼, 요거 활성 라디칼이죠. 그 다음에 이제 KOH는요, 또 활성 라디칼이 만납니다. 활성 라디칼을 만나서, 이렇게 됩니다. 활성화된 칼륨을 내고요, H2O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산화제와 가연불이 있어요. 자, 전기적인 작동 장치가 가해져서 점화를 시키면요, 이놈이 약간 화약의 어떤 그런 반응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뭐다고요? 반응을 시키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KHCO3는 뭐다고요? 450도씨 도달하게 되면 K2CO3가 되고 CO2, H2 되고 마이너스 Q가 되면서 흡열에 의한 냉각이 있고요. K2CO3는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바뀌면서 기화 냉각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뭐다고요? 냉각이 있어요. 냉각이 있고요. K2CO3는 또 700도씨에 도달하면 K2O로 변합니다. 자, 이 K2O가 이렇게 변합니다. K2O가 이몰의 수소기를 만나서 활성화된 부분을 만나서 뭐다고요? 이몰의 칼륨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부촉매소화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서 부촉매소화를 하고요. 또 칼륨과 OH가 만나서 KOH가 만나면서 뭐다고요? 활성 라디칼을 잡고요. 또 KOH는 뭐다고요? 활성 라디칼을 수소라는 활성 라디칼을 만나면서 뭐다고요? 다시 H2O가 종료되면서 칼륨이 활성 라디칼을 만들어져요. 이놈이 또 다시 반응을 하겠죠. 다른 거와.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이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로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것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고민을 했겠죠. 무통입니다. 무통의 누설 동축 케이블입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이고요. 누설 동축의 전기적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련체 외피의 시험 조건입니다. 전련체 외피의 시험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디 있다고요? 해설서에 있습니다. 자, 해설서에 있으면 해설서 내용도로 그게 모범 답안일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단 전기적 특성을 볼게요. 전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이 있는데, 환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에서 55도씨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습도가 뭐예요? 15%에서 95%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련 저항입니다. 사실은 환경 조건은 전기적 특성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련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뭐예요? 내부 도체가 있고요.
외부의 전련체가 있죠. 그리고 외부 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내부 도체, 요게 외부 도체, 요게 뭐다고요? 전련체입니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내부 도체, 외부 도체를 뽑아서 전련 저항 DC 500V로 전련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요? 이 전련체에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전련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얼마만큼 될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준이 1000메가옴, 킬로미터당. 킬로미터당 1000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전압입니다. 이게 전련 내력이라고 그러죠. 전련 내력도 똑같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전련 내력 장치를 가해요. 전련 내력은 전련 저항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전련 저항은 낮은 전압을 가해서 누설되는 전류를 알아보는 거고요. 전련 내력은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서 뭐다고요? 전기가 방전되는 것이 봅니다. 사실 전련 내력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비상 조명 등에 150V 전련 내력하고 150V 이상이었는데 그 초가 바뀌었죠. 150V 이하는 얼마로 합니까? 1000V로 가해서 1분간 방전이 없어야 되고, 150V 초과되는 건 얼마입니까? 1000V에다가 2 곱하기 전격 전압. 우리가 만약에 220V 전격 전압을 한다면요, 1440V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서 거기서 방전이 없어야 됩니다. 비슷한 어떤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내전압이라고 하잖아요. 내전압은 전련 내력 전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6000V를 가해서 1분간 방전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네 번째로 보면은 특성 임피던스 관계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자, 이 전파가 주고받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특성 임피던스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피던스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떤 매질의 변화가 있잖아요. 매질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전파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매질의 변화가 있으면 뭐예요? 반사되는 부분이 있겠죠. 반사되면 이 파장이 굉장히 잡음이 많이 문제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정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정압도 나올 때가 됐고요. 어쨌든 뭐 특성 임피던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어떤 규정된 어떤 그 부분들을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별 감쇄력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감쇄량은 뭐냐면 쓰는 주파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주파수 따라 전송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결합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한 한계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다음에 이 부분들은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에 대한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특성 임피던스, 요거는 전련 내력 시험, 요거는 전련 저항 시험. 환경 조건은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환경에서, 물론 환경도 전기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기적인 특성이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 동식 캡의 전련체하고 예피의 시험 조건이 있는데, 인장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부 도체가 있고요, 이게 전련체가 있고요, 외부 도체가 있고요, 피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 피복 있잖아요. 요 피복 하고 요 전련체 있잖아요. 요것을 양쪽으로 당겨 보는 거야. 당겨 봐서 뭐냐면 잘 늘어나야 되는 거야. 잘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놈을 양쪽으로 당겨서, 외피를 양쪽으로 당겨서 얼마만큼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다음 시험이 8월 23일 날 있죠. 그죠? 8월 23일이면 지금 벌써 5월 달이 다 갔잖아요. 예. 8월 23일. 지금 5월 벌써 23일에 한 3개월 못 남았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험 치고 나서 또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시험 발표하면 또 흔들리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채점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또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분들을 그렇게 맡겨놓고 8월 23일 날 시험 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